방금 전 소개받은 김성령 보좌관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박용진 의원실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잠깐만 소개를 드리면 저는 처음에 2012년에 이종걸 의원실에 처음 국회에 들어왔고요. 제가 이종걸 의원실에 들어왔을 때 나이가 54살이었습니다. 그때 처음 국회로 왔고요. 그 다음에 한 2년 반 정도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박영선 의원실에서 한 8개월 근무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대 국회 시작하면서 박용진 의원실에 와서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전성희 교수님이 이제 좀 약간 학문적인 얘기는 그러니까 왜 재벌 개혁이 필요하고 뭐 재벌들이 우리 그 사회를 어떤 식으로 지배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뭐 학문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알기 힘든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의 벌어지는 일이라든지 입법하고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우선 먼저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자리에 지금 기자분들이 와 계세요. 기자분들이. 그래서 일단은 오늘 강의 내용은 좀 일단 기사화는 좀 하지 말아 주셨으면. 만약 이 기사를 한다고 생각하면 제 강의 내용을 바꿔야 돼요. 약속해 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뭐 최병천 부장관이 뭐 저를 보고 뭐 국회 내 최고 뭐 재벌 개혁 전문가라고 설명을 했지만 제가 국회 들어오기 전까지 재벌 개혁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빴지. 진짜 제가 사실 국회 들어오기 전에 바로 직전에 보험 설계사를 했습니다. 삼성생명 보험 설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보험 설계사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간관계가 다 끊어져요. 그래서 저는 국회 보좌 직원은 무조건 국회 들어오기 전에 보험 설계사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전부터 뭐 삼성에 대한 어떤 뭐 집중적인 연구를 했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회에 들어와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이제 공부를 해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2012년도에 외환은행에서 하나고등학교에 218억인가를 기부한다는 그런 기사가 한번 난 적이 있어요. 외환은행에서 하나고등학교. 그런데 이제 그때 그 당시에 19대 국회 때 그 김기준 의원이 그걸 문제 삼았어요.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에 유권 해석을 요구를 했는데 금융위원회가 뭐라고 했냐면 그건 은행법 위반이다. 은행법에 어떤 조항이 있냐면 그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었어요. 그때 내가 머릿속에 번쩍 든 생각이 뭐였냐면 삼성생명이었어요. 삼성생명. 내가 왜 그걸 번쩍 들었냐면 내가 94년도에 일원동에 살았어요. 일원동에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세금이 2배 떴어요. 2배. 그리고 내가 일산을 쫓겨났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삼성 서울병원이 들어온 거예요. 일원동에. 그래갖고 그 삼성 서울병원의 의사 간호사들한테 막 그 전세금을 이제 막 빌려주고 그래갖고 그 의사 간호사가 뭐 천몇백 명인가 이렇게 오니까 거기 이제 전세값이 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갖고 갑자기 뭐 어느 날 갑자기 전세금을 2배로 올려달라는 거 이제 그걸 감당이 안 되니까 일산으로 갔는데 그래서 내가 한번 삼성 서울병원에 가봤어요. 이놈들 때문에 내가 쫓겨나는구나. 그랬더니 거기에 비석에 뭐라고 돼 있냐면 삼성생명 공익재단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 건물을 이 병원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알아본 게 이 병원의 주인이 삼성생명 공익재단이고 삼성생명 공익재단은 삼성생명에서 기부를 해서 만든 재단이다.
그걸 94년도에 내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외환은행이 하나고등학교에 기부하는 건 은행법 위반이고 삼성생명이 삼성생명 공익재단에 기부하는 건 괜찮은가 하는 의미점이 들었어요. 그리고 보호모법을 봤어요. 보호모법을 보니까 은행법 조항하고 똑같은 조항이 있어요.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면 아니 된다. 그래갖고 맨 처음에 이제 금융감독원에 물어봤어요. 아니 왜 외환은행은 은행법 위반이고 삼성생명은 상관없는 거냐 물어봤더니 금융감독원에서 답을 못해요. 답을 못해요. 그래갖고 이번에는 금융위원회에다 물어봤어요. 응?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니네들 관리감독을 잘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는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금융위 금감원.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그 질문을 했을 때 금융위 금감원이 둘 다 멘붕 상태였어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계속 금융이나 금감원이 금융기관한테 요구한 게 뭐였냐면 사회공헌 활동이에요. 사회공헌 활동을 늘려라. 근데 그 사회공헌 활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기부하겠어요? 계열공익법인에 우선적으로 먼저 기부를 하겠죠. 그러니까 여태 그동안 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불법 행위를 강요한 거예요. 요구한 거예요. 산하금융기관들한테. 이거 황당한 스토리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금융위 금감원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와가지고 막 사정사정을 했어요. 그때 이종걸 의원실에 찾아와서 제발 이거 좀 한 번만 봐달라. 그래갖고 이게 어떻게 봐줄 문제냐? 이거 불법이다 이거. 이게 그거 위반하면 뭐 징역형도 있고 그래요. 그게 뭐 과태료 이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처벌조항이 세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결론을 본 게 뭐냐면 하나고등학교하고 삼성생명 공익재단은 기부를 못하게 하겠다. 대신 다른 곳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KB국민은행에서 KB국민은행 공익재단에 기부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아예 그 터주자 합법적으로 그래 그 당시 이제 시행령을 고칩니다. 은행법 시행령 그 보호모법 시행령을 고쳐가지고 딴 거는 괜찮고 두 군데는 못하게. 근데 왜 두 군데를 문제 삼았냐면 그게 사실 그 법의 형평성이 어긋나잖아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래서 삼성생명 공익재단 같은 경우에는 삼성생명 공익재단이 고유 목적 사업이 거의 없어요. 삼성생명 공익재단에 삼성서울병원을 하는 게 주 업무인데 삼성서울병원이 수익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고유 목적 사업에 돈을 쓰지 않는 경우에는 기부 못 한다. 그 조항이 들어갔어요. 그게 이제 삼성생명 공익재단을 겨냥한 거예요. 또 하나, 기부하는데 대가성이 있으면 안 된다. 그게 하나고등학교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잖아요. 자율형 사립고는 그 기부하는 사람들한테 특례 입학이 있어요. 그래갖고 하나은행, 외환은행 직원이 20%인가 30%인가까지는 특례 입학을 해요. 하나고등학교가 서울대 입학시키는 그 숫자가 전국에 3위인가 그래요. 굉장히, 그러니까 명문고등학교예요, 하나고등학교가. 그러니까 거기에 그 외환은행하고 하나은행의 직원들은 특례로 입학하는 특혜를 입고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이건 무상대여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는 이제 금지를 시켰어요. 내가 이 얘기를 왜 먼저 하냐면,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이게 법이 있어도 집행이 잘 안 되고 있구나. 그걸 느꼈어요. 첫 번째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좀 삼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게 그 계기가. 근데 또 하나, 그때 이종걸 의원님이 경제민주화 포럼의 회장이었어요. 근데 경제민주화 포럼 19대 국회 시작할 때 이제 그때 한참 경제민주화 바람이 불어가지고 토론회 같은 걸 많이 했거든요. 근데 토론회 나와서 나온 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전자주식이 문제다.
그 재벌의 지배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고 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는 게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문제였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이게 뭐가 문제라는 거지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사실 미리 딱 준비된 보좌관이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뭘 공부했냐면 다행히도 내가 알고 있었던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던 게 제가 국회 들어오기 전까지 금융기관에서 한 28년 있었어요. 그리고 근데 증권회사가 16년. 그러니까 증권회사 경력이 제일 길죠. 그래서 뭐를 알고 있었냐면 증권회사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 주식을 자기 자본의 8%까지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자본의 8%.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만약 100원이다. 그러면 계열사 주식을 8원까지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토론에 나오신 분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다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8%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8%.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삼성전자는 4년 전에도 엄청나게 비쌌어요. 그때도 거의 200만 원 넘고 그랬을 거야, 아마. 그러면 주가에다가 곱하기 총 발행 주식수를 하면 시가총액이 나오잖아요. 그럼 8% 하면 금액이 얼마가 나오거든요.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그 당시 계산했을 때 한 16조인가 그랬어요. 전자주식이. 그래서 삼성생명 자기 자본이 얼마냐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한 20조 된대요. 그럼 20조 분의 16조면 80%예요. 자기 자본의 80%.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 아까 물어봤어요, 한번. 물어봤더니 그 보험회사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기 자본의 60% 또는 총자산의 3% 그 둘 중에 작은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교재를 보시면 교재 6페이지 보세요. 이게 보험업법에서 그 관련 조항이에요. 뭐냐면 일반 계정은 자기 자본의 100분의 60 그리고 이게 100분의 3보다 크면 총자산의 100분의 3 그러니까 둘 중에 작은 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특별 계정도 각 특별 계정 자산의 100분의 3% 이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총자산이 얼마냐 물어봤더니 참 국회 오면 진짜 좋은 게 뭐냐면 그냥 물어보면 답이 나와요. 밖에 계시면 다 그거 찾아야 되잖아요. 그냥 전화 한 통해서 삼성생명 총자산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200조래요. 200조 3%면 얼마예요? 6조예요. 근데 어떻게 전자를 16조나 가지고 있을 수 있지? 그러면서 내가 또 금감원에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네들 지금 법에 지금 100분의 3밖에 안 되게 돼 있는데 왜 삼성이라고 봐주는 거냐? 왜 삼성생명 공익재단 때도 법도 제대로 집행도 안 하더니 왜 또 이것도 안 했냐? 그러니까 보좌관님 모르셔서 그런데 취득원가라는 거래요. 취득원가로. 그 바로 밑에가 그거예요. 뭐냐면 계열사 주식 소유 금액을 계산할 때 시장 가격이 아니고 취득 원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 취득 원가가 얼마냐 그랬더니 5만 얼마래요. 그래갖고 총 취득 원가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전자주식이 한 1,000만 주 되는데 총 취득 원가가 5,690억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가치는 16조예요. 근데 그 비율 계산할 때 5,690억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요 다음에 보시면 좀 보세요. 7페이지 보시면 7페이지 밑에 보시면 이게 삼성생명 중간에 이제 삼성생명이 나오고 삼성화재가 나와요. 삼성생명은 그 일반 계정이 209조예요. 여기 기자분들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기자분들이 이걸 모르니까 이게 일반 계정, 특별 계정 나눈다는 걸 모르니까 이 다트 공시 보면 280 몇 조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 특별 계정을 빼고 계산해야 돼요. 9조. 이게 지난 3월 말 현재예요. 일반 계정이 209조. 그럼 한도가 한 6조 되죠? 그런데 취득 원가로 계산한 계열사 주식은 5조 6천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도를 넘지 않죠. 한도가 6조인데 5조 6천억이니까. 근데 그걸 시장 가격으로 환산해서 그 시가로 계산하면 33조가 돼요. 삼성 화재는 일반 계정 총자산이 65조인데 그래서 한 운용 한도가 대략 2조. 근데 현재 금액이 5조. 그 취득 원가로 계산하면 6,710억. 그러니까 둘 다 현행법상으로는 한도를 넘지 않아요. 그런데 시장 가격으로 계산해 보면 한도를 한참 넘어요. 그런데 맨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7페이지 다른 금융업권은 다 공정가격, 즉 시가로 계산해요. 계산할 때. 근데 보험회사만 취득원가로 해요. 그래서 제가 왜 여기 보험회사만 취득원가를 할까? 그래가지고 좀 그 주위에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원래 우리나라가 회계 처리를 IMF 이전에는 다 취득원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자산을 계산할 때도 취득원가, 계열사 주식도 취득원가로 했어요. IMF 이전에. 그러다 우리가 IMF 터졌잖아요. 그 IMF에서 니네 나라 재무제표는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응? 지금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취득원가. 그러니까 수십 년 전 취득원가를 갖다 쓰고 그러니까 니네 다 시가로 바꿔라라고 IMF가 요구를 해요. 그래갖고 2001년, 2002년, 2003년 때 은행, 저축은행, 증권회사 여기들이 다 이제 시가분의 시가로 바꿔요.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그런데 보험은 분모인 총자산 계산할 때는 시가로 바꿨으면서 분자인 계열사 주식은 취득원가로 그냥 놔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언론 같은 데서도 뭐가 변경이 됐으면 변경됐구나 하는 거 아는데 변경이 안 되면 변경 안 된 걸 아는 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가 지나간 거예요. 지나갔다가 이게 이제 재속기 저한테 걸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보세요. 만일 기준을 시가분의 시가로 기준을 바꿔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26조, 7조를 팔아야 돼요. 한도가 6조잖아요. 한도가 6조인데 33조 갖고 있잖아요. 그죠? 한 6, 7조를 팔아야 돼요. 그 다음에 화재 같은 경우에는 3조를 팔아야 돼요. 근데 이제 또 언론에서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걸 전부 삼성전자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다 삼성전자가 아니에요. 갖고 있는 주식이. 삼성전자 말고도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한 30종목 돼요. 종목 수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 33조 중에 삼성전자가 한 25조 되고 25조, 6조 정도 되고 나머지가 또 한 6조, 7조 있어요. 삼성전자 빼고도. 그런데 이제 만약 기준이 바뀌어버리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그 6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아닌 계열사 주식을 만약 하나도 안 팔고 갖고 있으려면 삼성전자를 전액 다 팔아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만약 그 삼성전자를 좀이라도 남기고 싶으면 뭐 가지고 있는 주식을 삼성전자 아닌 주식은 다 팔아야 돼 또. 그러면 삼성생명이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삼성생명이 밑에다 금융회사들을 거느린 금융지주회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삼성생명이 보면 지금 삼성 화재가 한 15% 가까이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삼성 자산운용 100%, 삼성증권 29%. 이런 식으로 금융계열사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
이걸 기준을 바꿔버리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금융주주 회사로 전환하는 게 물 건너가 버려요. 그나마 이거를 갖고 있으려면 삼성전자를 다 팔아야 돼요. 싸그리. 삼성전자가 그 당시에 한 8.2% 갖고 있었는데, 이게 왜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전자주식이 중요하냐면, 삼성그룹의 일가 및 그 계열사들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이 대략 한 20% 정도 돼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생명이 8.2%, 그 다음에 화재가 한 2%, 2점 몇 프로, 그 다음에 이건희 회장이 3.65%, 홍나희 여사 0.8%, 이재용 부회장 0.6%, 그 다음에 그 삼성물산 4.6%인가? 뭐, 요게 다예요. 근데 이게 날아간다고 보세요. 해보세요. 한 12%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삼성의 그 이재용 부회장이 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이걸 다 합쳐서 20%를 지배하는 거죠. 그죠? 이 0.6% 갖고 지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12% 갖고 지배하는 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재용 부회장 마음대로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취득원가를 시가로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는 삼성 입장에서 보면 중간지주가 물 건너가고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이 확 줄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그러면 이 8.2% 주식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 주식을 누구 돈으로 샀냐는 거예요. 누구 돈으로 샀을 것 같아요? 생명이 삼성전자 이 주식을 누구 돈으로 샀겠어요? 보험 계약자 돈으로 샀어요. 그 중에서도 유배당 보험 계약자 돈으로 샀어요. 보험 계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유배당이 있고 무배당인데, 유배당 계약자 돈으로 샀어요. 왜냐하면 삼성생명이 전자주식을 산 게 1970년대에 다 산 거예요, 이게.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 유배당 보험 계약밖에 없었어요. 무배당 보험, 요새는 무배당 보험밖에 없잖아요. 무배당 보험 계약이 생긴 게 92년부터예요.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우리 다 이거 무배당 계약자 돈으로 산 거라고 주장을 하려야 할 수가 없어요. 70년대에 다 산 거예요. 1060만 주를. 유배당 보험 계약자 돈으로 샀어요. 근데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유배당 보험 계약은 U자가 있잖아요, 그게 U자가 뭐예요? 배당을 준다는 거예요. 무배당은 배당이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산 운용을 잘 해가지고 거기서 수익이 많이 나면 그 수익을 유배당 보험 계약자들한테 배당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판매를 한 보험 계약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보세요. 취득원가가 5,690억이에요. 지금 현재 가치가 한 26조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요새 좀 떨어져서 지금 한 22조 정도 될 거예요. 계산 안 해봤지만. 그러면 이걸로 한 25조가 매매 차익이에요. 그죠? 그럼 이거의 상당 부분을 유배당 보험계약자한테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걸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양도소득세가 4조예요. 그러니까 이거 법을 바꾸는 순간 유배당 보험계약자들이 대략 한 210만 명 됩니다. 삼성생명의 유배당 보험계약자들이. 그리고 이게 그 매매 차익을 나눠주는 게 공식이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하고 뭐라고 설명드려야 되나?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좀 분노 게이지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만 맛만 보여드리면 뭐냐면 25조의 매매 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 기본 상식은 뭐예요? 금융기관에 고객의 자산을 굴려서 수익이 났어요. 그럼 그 수익은 누구 거예요? 고객한테 돌려주고 거기서 약간의 수수료만 받는 거죠. 그게 금융기관의 기본 아니에요? 삼성생명은 거꾸로예요. 대부분의 수익이 삼성생명한테 가요.
그럼 예를 들면 이 매매 차익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현재 보호목 감독 규정상으로 25조를 하면 대략 유배당 보험계약자한테 한 5조 가요. 주주한테 한 20억이 가겠죠? 20조가 가겠죠? 그다음 근데 이 중에서 이제 4조는 양도소득세로 나가겠죠. 지금 현행 법이 이렇습니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죠? 고객돈으로 했는데 대부분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꾸려고 이종걸 의원실에 있을 때 법을 개정을 냈어요. 냈더니만 아니 이게 주주건데 왜 이걸 빨갱이 같이 왜 뺏어갖고 나눠주려고 그러냐.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지난번에 그 김기식 원장이 그 금융감독 원장으로 부임했을 때 김기식 원장이 이 보험업법 개정안을 보험업 감독 규정을 바꿀 거다. 좀 전에 6페이지 한번 다시 돌아가 보세요. 이걸 바꾸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기 보험업 감독 규정 별표 11 제3호에 취득원가로 돼 있잖아요. 이거를 공정가액으로 바꾸면 돼요. 글자 4글자만 바꾸면 돼요. 그러면 바꾸는 순간 어떤 결과가 오냐면 삼성 입장에서 봐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기억이에요. 잘못하면 삼성그룹이 해체될 수도 있어요. 그죠? 금융지주는 말할 것도 없고. 삼성 입장에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대목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제가 이제 이종걸 원실에서 2년 반 있다가 좀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만둔 다음 날인가 텔레비에 뉴스가 났어요. 뭐라 나왔냐면 삼성 SDS가 상장한다. 삼성 SDS가 상장하면 이재용 3남매가 몇 조씩 벌고 이학수가 몇 조 벌고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실업자가 된 다음 날이니까 실업자는 특별히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심심한데 저거나 한번 해야겠다. 저걸 한번 해보자. 일단 이렇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왜냐하면 이건 범죄 수익이에요. 이거는 SDS의 이거는 이건 회장이 이거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건 회장도 맞지? 이학수 다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김용철 삼성 특검. 이게. 근데 유죄 판결을 받은 죄인들의 수익인데 이게 몇 조?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된다. 그래갖고 이거를 몰수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그래갖고 그때 이제 집에서 인터넷 뒤져가면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때 머릿속에 딱 맨 처음에 떠오른 생각이 뭐였냐면 친일재산 환수법이었어요. 우리나라에 전례가 있거든요. 친일재산 환수법이라고. 친일파 재산을 환수하는 거거든요. 그걸 보니까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민사에 관한 건이고 약간 좀 친일재산 환수법은 약간 좀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게 위헌이냐 아니냐 그때 논란도 있었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좀 그때 국회에서 알게 됐던 분들하고 몇 분한테 이제 의견도 묻고 막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하고 이제 저도 공부하고 심심하니까 그때 뭐까지 했었냐면 독일 형법을 좀 구해봐야 되겠다. 독일 형법. 왜냐하면 참고로 저는 법대는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법이 대륙법 계통이고 독일 법이 일본 갔다가 우리나라 온 게 우리나라 법이라며. 그래갖고 독일 형법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보니까 그게 법무부 홈페이지에 번역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독일 형법을 한번 봤어요. 쭉 보니까 눈이 번쩍하는 대목이 있었어요.
눈이 번쩍. 뭐냐면 우리나라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참고를 한 게 친일재산환수법, 그다음에 범죄수익은닉, 이게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거잖아요. 근데 현행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갖고 이 삼성 SDS BW 건을 몰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독일 형법을 보는 순간 독일 형법의 번역본이 우리나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하고 거의 비슷해요. 거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독일 형법에서 몰수에 관한 부분을 따다가 법안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딱 두 군데가 차이 나요. 독일 형법하고 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하고. 뭐가 차이 나냐면 보세요. 자, 7페이지. 7페이지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 이제 약칭으로 이약수법이라고 그러는데, 요 7페이지를, 이약수법의 7페이지를 보세요. 7쪽. 그러니까 제5조. 5조 3항. 여기 보시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특정 재산 범죄 수익 등의 환수 청구 조항 말씀하시는 거죠? 네, 특정 재산 범죄가 범인 외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고 이로 인하여 그 범인 외의자가 환수 대상 재산을 취득한 경우. 두 번째 법안 제5조 3항 2호. 그죠? 이게 독일 형법 번역해놓은 그 조문에 있는 딱 그 조항이에요. 고치지도 않았어요, 내가. 요구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조항이 있냐면, 이 범죄 수익은 미리 가압류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있어요. 독일 형법에 그 조항이 있는데, 우리나라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에 그 조항이 없어요. 그게 왜 없냐? 내가 볼 때, 이건 내 의심이에요. 내가 확인한 건 아니에요.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이 우리나라에 왜 도입됐냐면 9.11 테러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서 9.11 테러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세계 각국에 요구를 해요. 당신들 테러 자금, 자금 세탁 방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범죄 수익, 다 몰수할 수 있게 니네 법을 만들어라. 그래갖고 만들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이게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만든 거예요. 만들면서 독일 형법을 갖다 베꼈는데 베끼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 1999년에 삼성 SDS BW를 막 조사할 때 서울대 교수들이 막 고발하고 그래갖고 검찰이 조사하고 할 때요. 그래갖고 만약 독일 형법대로 그대로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길 수 있냐면 이재용 3남매가 이 조항에 걸릴 수 있어요. 이게 삼성 SDS BW가 나중에 2008년도 판결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판결문에 그 말이 나와요.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이 이재용 3남매에게 지배권을, 경영권을 넘겨주기 위해서 이거를 SDS BW를 저가 발행해서 넘겨줬다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을 위해서 범죄를 저질러서 본인이 범죄 수익을 취하면 그거는 이 조항이 없어도 몰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재용 3남매의 경우에는 몰수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정황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 당시에는 다 셋 다 유학 갔을 때던가 뭐 그래요. 자기네도 몰랐다는 거죠. 부모가 이건희 회장이 알아서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서실에서 알아서 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 그 당시에 이재용 3남매는 재판을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유죄 판결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3남매를 이 범죄 수익을 몰수나 환수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독일 형법에 의하면 몰수나 환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그래 그 당시에 막 박영선 의원이 이제
이 약수법을 만들어서 이거 몰수해야 된다라고 막 이제 막 기자회견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박영선 의원이 그 기자회견 하고 난 다음에 언론의 관심이 뭐였냐면 이재용 3남매가 포함되냐 안 되냐. 그게 최대의 관심사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재용 3남매를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이 독일 형법의 근거 조항이 이미 있구나. 그래갖고 이렇게 하고 또 하나 이제 그때 지금도 그게 문제가 되고 있지만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소고비법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미 한번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2008년도에 이걸 또 몰수하는 건 이건 이중 처벌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했더니 민사적 몰수 방안이다. 민사적 몰수. 참고로 전두환이 미국에다 은닉해놓은 재산 민사적 몰수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갖고 왔어요. 응? 작년인가 재작년에. 민사적 몰수가 되면 이중처벌이 아니다. 왜냐하면 민사적 몰수는 형벌이 아니거든요. 형벌이 이중처벌이지 이건 민사소송으로 해서 네가 주인이 아니다라고 해서 갖고 오는 거야, 국가가. 그러니까 원리가 뭐냐면 범죄 수익은 범인 것도 아니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피해자 것도 있죠. 근데 피해자가 손해본 것보다도 더 큰 이익이 날 수가 있어요. 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옛날에 SDS BW를 그때 그 저가를 발행했을 때 예를 들면 이 SDS의 주주들이 손해본 게 만일 100원이다. 100원이다 그러면 주주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예? 횡령배임으로 고발해서 하면 1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100원이 일감 몰아주기 같은 걸 해가지고 이게 10,000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9,900원은 어떻게 해요? 9,900원. 어떻게 하는 게 정의로울 것 같아요? 범인한테 줘. 지금 우리는 범인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용이 가져간 거예요. 이학수가 가져간 거고. 예? 그러면 그거 피해자들한테 나눠줘요? 피해자는 그게 100원이 10,000원 되는데 아무런 기여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전부 그건 국가의 소유로 해요. 이건 범인 것도 아니고 피해자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국가의 소유로 한다. 그러니까 국가가 소송을 제기해서 국가가 환수해 가는 거예요. 이게 민사적 환수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민사소송에서 주체라는 의미에서 네. 민사적 환수라고 하는 거예요. 네, 민사적 환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진짜 더 극단적인 예를 들면 내가 1,000원을 훔쳤어요. 이걸 로또를 샀어. 이게 100억짜리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 1,000원 훔쳤으니까 나 1,000원 주고 나 로또 가지고 끝. 이거 아니면 1,000원 도둑질 당한 사람이 너 나 아니었으면 로또에 당첨도 안 됐을 거니까 로또 내 거야. 이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범죄를 해서 얻은 수익이기 때문에 국가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 논리예요. 그 논리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범죄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이거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사소송이 되는 거예요. 어떤 놈이 죄를 지은 놈이냐 이걸 따지는 게 형사소송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전적인 이익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민사적 몰수를 해요. 그리고 이 민사적 몰수는 대부분 공소시효가 없어요. 공소시효를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소고비법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미국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근사한 요트가 있잖아요. 요트 안에서 마약을 누가 했어요. 그러면 마약만 몰수하는 게 아니라 그 요트도 몰수해요. 예? 그 안에서 마약을 했다 해가지고. 근데 그래서 그 민사적 몰수 방안을 넣어서 만든 법이 이학수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엄청 머리를 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전문을 한번 제한이유 얘기하는 거. 요 제한이유 있잖아요. 이거 2페이지씩 돼 있죠? 네. 두 쪽. 네, 두 쪽이 돼 있죠. 두 쪽에 다음에 제한이유의 맨 마지막
보면 특정 재산 범죄와 관련된 범죄 수익 등이 어쩌고저쩌고 해놓으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헌법 전문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함임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친일재산 환수법이 이제 그 친일파들이 위헌 심판 청구 소송을 냈어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그때 뭐 아주 가까스로 위헌이 아니다 판결이 났어요. 근데 위헌이 아닌 이유 중에 친일재산 환수법은 어떻게 보면 진짜 그건 소고비법이에요. 빼도 박도 못하는. 그걸 보고 진성 소고비법이라고 그러는데 소고비법인데 그게 헌법에 소고비법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났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법이 헌법 전문의 이념을 구현하고 있다 했어요. 그래서 제한 이유에다 일부러 집어넣었어요.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꼼꼼해요. 왜 그러냐면 그 예를 들면 삼성의 법무팀이 400명 있어요. 변호사가 400명. 그러면 저는 항상 삼성 법무팀 400명하고 싸운다고 생각해. 멋있다. 이런 거 좀 녹화. 그러니까 400명이 이 법 갖다 놓고 머리 쓸 거 아니에요? 이게 뭐가 꼬투리 잡아갖고 문제 삼으려고. 그러니까 꼬투리를 잡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이게 법이 정합성이 있어야 되고 논리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게 문제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법도 아직까지 통과 안 돼 있어요. 자, 이제 두 개를 설명해드렸는데 1시간이 지나갔네. 이 두 법의 공통점이 뭐겠어요? 예? 아, 그건 내가 아까 얘기한 거고. 지배 구조에 큰 영향을 주는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아, 뭐 틀렸다고 할 수는 없네요. 이 두 법이 직접적으로 다 삼성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두 법이 탄생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현행법에 허점이 있었기 때문에. 현행법에. 그러니까 이 법은 다 현행법의 허점을 메꾸는 법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헌법학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대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담당 교수가 그랬대요. 여러분들은 법대에 왜 들어왔어? 뭐 부잣집 딸하고 결혼해서 팔자 고치려고? 뭐 아니면 뭐 나중에 판검사해갖고 뭐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뭐 그렇게 하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법을 배우는 목적은 법의 허점을 알기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법의 허점을 알아서 그 법의 허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법을 배우는 거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무슨 말인가 몰랐는데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그러니까 삼성의 법무팀이라든지 각 법무팀이라든지 김현장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누군가에게 이익을 안겨주고 대신 돈 받는 거예요. 그죠? 저는 열심히 그 법의 허점을 메꾸는 게 내가 하는 일이죠. 아무 대가 없이.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설명을 좀 빨리 할게요. 2015년 7월 달에 발의한 외국인 투자 촉진법. 이게 외촉법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2015년 7월이 무슨 달인지 기억하십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때인지. 네? 메르스요? 예, 다른 분. 아니 근데 내가 왜냐면 난 메르스가 2015년 7월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몰라요.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할 때예요. 근데 이때 뭐지? 누구지? 엘리엇이 나타나가지고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얘네들이 나는 반댈세 그래가면서 뭐 이것저것 요구하잖아요. 그때 신문을 장식했던 이슈가 뭐였냐면 국내 기업들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차등 의결권제, 뭐 황금주, 뭐, 예? 뭐 이런 거 해달라고 막 할 때예요. 그때 제가 생각한 게 뭐였냐면 오신다고 하더니 안 오셔서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핑계거리를 없애자. 핑계거리 뭐냐면 이 법이 뭐냐면요. 보세요. 이게 굉장히 그때 재밌었던 법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 투자를 못하게 하는 거. 그게 기존에는 뭐가 있냐면 국가안보에 위해가 될 때, 선량한 뭐 풍속을 저해할 때, 뭐 이런 경우는 외국인들이 투자 못하게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다가 뭐 뭘 하나 해놓으면 외국인들이 경영권 침해를 못하지 않을까. 그래갖고 우리나라는 이 법이요. 대충 보면 일본법 아니면 독일법에 보면 다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창의성이 있어서 뭐 법을 창의적으로 만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일본법을 갖다 베낀 거예요. 일본하고 똑같이 돼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일본 외초법에 있어요. 우리나라 외초법이 없어요. 그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본 외초법이 어떻게 되냐면 일본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본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걸 근거로 해서 이거 우리나라 경제에 저해가 된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본을 대한민국으로 바꾼 거예요, 이게. 예?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일본에서 베낄 때 일본 외초법에 이 조항이 있다는 거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 조항을 일부러 뺐겠어요? 왜 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재벌하고 이해관계가 있어서. 아까부터 계속 좀 약간 예. 뭐 올림픽 정신이 투철하신 것 같아요. 예? 이걸 왜 뺐겠어요? 이게 있으면 재벌들한테 불리해요. 예? 항상 무슨 뭐 이슈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언론들이 하는 얘기가 항상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경영권 방어 장치를 국가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조항은. 그죠? 자, 이제 세 번째 법도 똑같은 유형이에요. 애들이 400명이 머리를 쓰는데 거의 비슷하게 머리를 써. 다른 나라에 있는 걸 살짝 뺀다든지. 그죠? 이해하시겠어요? 이 법을 냈더니 난리가 났어요. 언론에서. 박영선 의원 하면 재벌 저격수고 삼성 저격수인데 왜 삼성을 왜 도와주려고 그러냐? 예? 재벌을 왜 도와주려고 그러냐? 근데 이게 재벌을 도와주기 위한 법이 아니에요. 니네 경영권 방어 장치 달라는 소리 하지 마라. 예? 이렇게 해줄 테니까. 지금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웃기는 게 뭐냐면 언론들이 나서갖고 이 법이 통과되면 안 된다는 거야. 예? 왜 언론들이 이 법이 통과되면 안 된다고 했는지 이해를 좀 하시겠어요? 전혀? 이 법이 통과돼서 만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그 투자를 하는 거를 국가가 규제할 수 있으면, 제한할 수 있으면 적대적 M&A의 가능성이 확 줄어들잖아요. 보도거리가 없어서? 아니죠. 지금 차등 의결권이라든지 뭐 황금주라든지 이걸 요구하는 이유는 경영권 방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할 바에는 그냥 여기다 이거 한 줄 넣으면 깨끗이 해결돼요. 그죠? 근데 왜 굳이 그걸 요구하겠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 달라는 거예요. 방어를 할 수 있는 걸 달라는 게 아니고 차등 의결권을 가지면 자기 딸 아들 다 임원 만들 수 있고 뭐 봉급 뭐 10억 100억 줄 수 있고, 예? 뭐 지금 보세요. 저
한진그룹, 아시아나그룹 그 개판쳐도 못 바꾸잖아요. 지금 현재도. 근데 뭐가 더 필요해? 더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더 필요하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 법이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우가 있으면 외국 경우를 보면 탁 이제는 저 같은 경우에는 금방 찾아낼 수 있어요. 아, 요걸 요렇게 숨겼구나. 여기쯤 가면 금맥이 있을 거야. 그럼 찾아보면 있어. 자, 그 다음 뽑아. 그 다음에 또 박영수원. 이번에는 2015년 8월이에요. 요때 요때는 아니고 그 전에 6월 달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도 혹시 자사주라고 아세요? 모르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좀 이따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사주. 법률 용어로 자기 주식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회사가 회사 돈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사는 거예요. 자기 회사. 그러니까 삼성생명이 고객 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그건 자사주가 아니죠.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그게 자사주예요. 근데 자사주는 우리나라 그 상법에 그 의결권이 없다고 명문화돼 있어요. 의결권이 없. 자사주는 자기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근데 자사주가 왜 중요한 거냐면, 그러니까 자사주는 회사 돈으로 자기 주식을 산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게 누구 겁니까, 이게? 회사 거예요, 회사. 회사 주주 공동의 재산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자사주를 주주 공동의 재산이라고 생각 안 해요. 누구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걸? 대주주. 예? 아니, 우리 동창회를 했어요. 회비 10,000원씩 걷었어. 예? 10명이 모여서 10만 원 걷었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써야 돼요? 다 나눠 써야죠. 그죠? 총무가 혼자 집에다 생활비 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자기 주식은 돼요. 우리나라는 자사주는 대주주 거라고 생각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사주 마법할 때. 그래서 자사주는 원래는 2011년 전에는 이명박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자사주는 사더라도 사고 나면 반드시 소각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소각을 목적으로만 자사주를 사는 게 허용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2011년에 상법이 개정이 됩니다. 상법이. 어떻게 개정되느냐? 자사주를 배당 가능 이 범위 내에서 살 수 있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소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바뀌어. 거기에. 그전에는 이게 좀 어려우시려나? 상장회사, 비상장회사가 뭔지는 구별하실 수 있죠. 그전에는 상장회사만 소각을 목적으로 자사주를 살 수 있었어요. 2011년에 상법이 바뀌면서 비상장회사도 살 수 있게 바뀌었어요. 자사주를. 자, 여기에 또 엄청난 꼼수가 또 숨어 있어요. 2015년, 6년에 삼성그룹에서 2015년, 14년인가? 갑자기 거의 모든 계열사에서 자사주를 막 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거는 틀림없이 개별 회사 차원의 의사결정이 아니다. 이거는 미래전략실에서 결정한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럼 쟤네들이 왜 자사주를 살까? 갑자기. 그래갖고 몇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저게 자사주 마법 때문에 사는 걸 거다. 자사주의 마법. 삼성 감시 전문보장. 그래가지고 자사주의 마법이 뭐지? 잘 몰라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김기준 의원실에서 토론회를 한대요. 딱 보니까 자사주야. 아니 이럴 수가. 내가 하려던 거를.
그래서 김기준 의원실에 있을 때 토론을 하면서 법안을 냈어요. 자사주의 마법을 막을 수 있는 법안. 그냥 쩝쩝 입만만 다시고. 그게 뭐냐면, 자, 이제 설명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여기 회사가 있어요, 회사가. 회사를 분할하는 데는 크게 나눠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이 인적 분할. 두 번째 방법이 물적 분할. 먼저 물적 분할부터 설명드릴게요. 이게 훨씬 더 간단하거든요. 물적 분할은 뭐냐면 회사가 출자를 해요. 이 사업, 한 회사잖아요. 예? 회사를, 뭐 예를 들면 사업부 이런 걸 떼내. 그래갖고 요만큼이 떨어져 나와. 예? 요만큼이 떨어져 나와요. 대신에 요 주식을 100% A 회사가 B 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해요. 이게 물적 분할이에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사업부를 떼내. 그러니까 삼성 반도체라는 회사를 만드는데 삼성 반도체 주식을 삼성전자 주식이 다 가져. 응? 그러면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 나는 삼성전자 주주였어요. 그죠? 근데 이게 사업부가 떨어져서 삼성 반도체가 생겼어요. 100% 자회사. 그래도 내 입장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나는 그냥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거야. 삼성 반도체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요렇게 분할해서 100% 소유하는 형태. 이게 물적 분할이에요. 근데 인적 분할은 이거보다 좀 복잡해요. 처음엔 나도 이거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 회사가 이렇게 있어요. A라는 회사가 있는데 A라는 회사를 일부를 떼내서 100% 자회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구나. 회사를 B라는 회사가 하고 C라는 회사로 이렇게 둘로 쪼개. 예를 들면 제일 쉬운 방법 둘로 쪼개요. 그러니까 A라는 회사가 없어져요. 예를 들면 B라는 회사가 생기고 C라는 회사가 생겨요. 이건 분할을 말하는 거구나.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이렇게 만들어요. 대신에 요걸 보고 홀딩 컴퍼니, 지주회사, 오퍼레이션 컴퍼니, 사업회사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자사주가 하나도 없으면 이게 간단해요. 주주가 A라는 주주가 있잖아요. 이 물적 분할일 때는 그냥 A 한 주가 있는 거, 예를 들면 한 주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물적 분할이에요. 근데 인적 분할은 A가 A 한 주, C 한 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이 회사 주식도 가지고 이 회사 주식도 가지는 거예요. 응? 이게 지금 자사주가 없을 경우에요. 자사주가 없을 경우에는 사실상 물적 분할하고 큰 차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회사에 자사주가 있으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자사주의 마법이라고 그래요. 자, A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A라는 주주가 30% 갖고 있어요. B라는 주주가 또 30% 갖고 있어요. C라는 이게 자사주라고 예를 들면 자사주가 40%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A라는 회사를 지주회사하고 사업회사로 둘로 분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A라는 지주회사하고 C라는 사업회사가 이렇게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 A라는 회사는 그 A도 30%,
그러니까 A라는 주주가 30%, B라는 주주가 30%, 자사주가 40%예요. 여기도 똑같이 A는 30%, B는 30%, C, 요게 자사주 몫이죠. 자사주 몫. 40%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네.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A라는 회사를 인적 분할하면 A라는 회사를 B 하나 그냥 카피 컨트롤 C, 컨트롤 V. 예? C라는 회사도 컨트롤 C, 컨트롤 V. 이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렇게 여기까지는. 근데 잘 보세요. 요거는 기존의 회사예요. 기존 회사. 이건 신설 회사예요. 신설 회사.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사주는 회사가 자기 회사 주식을 그 회사 돈으로 살 때 자사주예요. 요거는 자사주예요. 요거는. 이거의 주인이 누구예요? 네? A가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요거의 주인은 얘예요. 요거의 주인, 이게 자사주 몫으로 컨트롤 V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럼 이 주식은, 사업회사 주식은, 요거는 지주회사 몫이에요. 지주회사 자사주 몫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자사주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의결권이? 이 주식은 의결권이 없어요. 같은 회사 주식이에요, 이건. 이런 C는 다른 회사 주식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자사주 몫이라고는 했지만 자사주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의결권이 살아나요. 이건 의결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의결권을 누가 행사하느냐예요. 이거의 주인은 누구예요? 자사주예요. 그러니까 이건 회사예요, 회사. 그러면 이게 둘이 똑같다고 해서 좀 그러네. 이게 5대 2라고 합시다. 5대 1. 예를 들면 이게가 대주주라고 해보세요. 네? 5대 1. 그러면 요 자사주의 의사결정을 누가 하겠어요? 대주주가 하죠. 그러면 이게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 90대 10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지금 제가 설명하는 동안 이해 못 하시는 분 틀림없이 있어요. 예? 너무 비관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뭔가 이해는 잘 안 가지만, 뭔가 그럴듯하다 정도만 이해하셔도, 굉장히 훌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자사주를 이용해서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사주는 사면 무조건 소각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걸 못했어요. 하고 싶어도. 근데 이걸 한 거예요. 이게 2011년에 한 거예요. 상법 개정하면서. 이명박 때. 비즈니스 프렌들리. 그죠?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자사주에 관해서 기업들이 이제 막 공부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자사주를 우호 세력한테 파는 거예요. 자, 보세요. 회사가 A라는 주주 A라는 주주 30%, B라는 주주 40%, 자사주 30% 있다고 해봐요. 겨우 10%밖에 차이 안 나니까 이건 의결권 없잖아요. 주총에 가서 만일 표대결하면 이 B라는 사람 의도대로 주주총회에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죠? 만약 특별 결의사항 같으면 3분의 2 찬성해야 되잖아요. 못해요. 이 C를 D한테 팔아요. D가 30% 주주가 돼봐요. 자, 자사주라는 건 회사가 회사 돈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사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이 자기 돈으로 남의 회사 주식을 산 거예요. 이건 자사주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자사주가 아닌 순간 의결권이 생겨요. 그런데 얘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야. 예?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게? 그전에는 4대 3이었지만 이걸 이렇게 파는 순간 7대 3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하고 합병할 때 어떻게 됩니까?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던 자사주를 KCC한테 팔아요. KCC한테.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절대 자사주를 우호세력에게 팔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까지 쳤어요.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팔아요. KCC한테. 이 D가 KCC예요. 그래서 야 이게 내가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짓이야? 어? 공동재산을 뭐 지멋대로 갖다 팔아? 그 돈도 안 판다고 해놓고 나 같으면 창피해서 저런 짓 못하겠다.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그럼 다른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냐? 응? 이 자사주를 처분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냐?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첫 번째, 다른 나라들은 그 선진국들은 대부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됐어요. 법에.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야 된다. 근데 이 주주평등의 원칙이 뭐냐면 자사주를 주식시장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팔거나,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팔더라도 짜고 팔면 안 돼요. 예? 주식시장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팔거나 또는 기존 주주들한테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해서 공평하게 나눠주거나 아니면 소각하거나, 그게 주주평등 원칙이에요. 다른 나라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걸 자사주를 자기랑 친한 사람한테 팔아도 좋다라는 나라가 없어요. 보니까 우리나라만 그래. 그래가지고 낸 법이 이거예요. 상법 개정. 여기에 보시면 주주평등 원칙에 따라서 뭐 해야 된다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2011년도에 상법 개정을 할 때 다른 나라에 있지도 않은 거를 갖고 온 거예요. 상법에다가. 예? 그래갖고 이 상법 개정을 그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서 이걸 개정을 만든 거예요. 근데 혹시 그거 아세요? 그 국회는 법안 만들면 뭐 수석 전문위원이라는 사람이 검토 보고서 쓰는 거. 내가 차마 진짜 그 뭐지? 트리플 X가 나올 것 같아고 참는데 이거 검토 보고서 한번 보세요. 지금 홈페이지에 있어요. 우리 국회 홈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11년도에 상법 개정의 그 취지를 몰각하는 거다. 아니 이게 잘못이 있으니까 바꾸자는 건데 잘못된 걸 바꾸자고 한다. 그러니 나쁜 법안이다 이거예요. 아 진짜 내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2011년도에 제가 볼 때는 이걸 다 염두에 두고 그때 상법을 바꾼 거예요. 저는 이게 그 경영권 승계 작업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봐요. 지금 설명드린 게 이거예요. 지금 맨 마지막에 박용진 원안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2016년 7월 12일. 네, 이게 우리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박용진 원님은 이걸 자꾸 이재용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뭐냐면 분할하는 회사한테는 이 자사주 몫으로 주식을 배정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식한 말로 신주 배정 금지.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사주 갖고 이렇게 뻥튀기를 못하죠. 그럼 중간에 하나 이제 마지막 하나 이건 뭐 한 3분 5분이면 돼요. 뭐냐면 이게 이제 공익법인법이에요. 공익법인에 관한 거. 뭐냐면 재벌 계열 공익법인에 보면 각 주로 계열사 주식들이 들어가 있어요. 계열사 주식들이. 근데 그 뭐 몇 푼, 지네들이 뭐 들어가 있어봤자 몇 푼이나 들어가 있겠어? 천만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생명 공익재단 같은 경우에는 재단 재산이 한 2조 정도 돼요. 그 중에 계열사 주식이 거의 한 1조 가까이 돼요. 계열사 주식. 근데 공익법인에 있는 주식은, 그러니까 공익법인 재산은 뭐 어떤 특성이 있냐면
면세가 돼요. 면세. 상속증여세가 없어요. 상속증여세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만약 뭐 약간 이제 뭐 제약이 있지만 만약 이론상으로 아무 제약이 없으면 내가 자식한테 돈을 줄 때 그 돈을 그냥 주면 증여세를 내거나 상속세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공익법인에다 줘요. 그러니까 공익법인은 사유재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상속하거나 증여할 수는 없어요. 대신에 재단 이사장 자리를 물려줘요. 재단 이사장. 그러면 자자손손 세금 안 내고 내려갈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뭐 왜 계열사 주식이 왜 중요하냐면 세금 발행 주식 그러니까 총 발행 주식의 5%까지는 면세예요. 그러니까 5%를 재단으로 기부를 하고 있으면 그 주식을 대대로 의결권을 행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이라는 건 배당받을 권리가 있고 의결권이 있잖아요. 요 세 가지잖아요. 주식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그러니까 시세 차익하고 배당을 포기하는 대신에 의결권은 계속 물려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재벌 계열 공익법인이 가지고 있는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의결권 제한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5분 동안 정리를 할게요. 여기서 이거의 공통점은 뭐냐? 법에 허점이 있어가지고 재벌들이 그걸 이용해서 뭔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법에 허점이 아니라 법에 특혜 조항이 있어가지고 재벌들이 뭔가를 자기 맘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있다든지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제가 나름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현재 국회 지형상으로 통과가 될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통과가 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하여튼 나는 국민들이 일단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꼼수가 있고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꼼수가 누군가의 방해에 의해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 그걸 기억해 준다면 뭐 저로서는 뭐 그걸로 충분히 제 역할을 했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